네, 안녕하세요. 랑짱입니다. 오늘도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좀 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오늘의 또 시작 전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기도. 이 문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가 온 후에 날씨가 정말 추워졌네요. 이제 겨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서야. 근데 원래 이 추위가 좀 늦게 왔죠. 지금 원래는 수능고사 있을 때 한참 춥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 때 춥질 않았어요. 비가 왔죠 오히려. 날씨도 푸근했고 제가 명상하고 나와서 콜을 타는데 이 종암동으로 가는 콜을 받아서 가는데 차가 일단 많이 막혀요.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자가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쪽 넘어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이사이 가더라도 가다가 차하고 살짝이라도 부딪히게 되면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공간이 있어야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아무 때나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차가 막히면 뭐 어쨌든 배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늦어지고 멀리 가고 차가 막히고 이런 문제들 다 떠나서 일단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옷을 더 입고 나왔는데 입고 나오니까 이제 날씨가 이제 점심때 되니까 조금 나아지네요. 수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능이 이제 끝났죠. 대한민국은 정말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국가적으로 지켜지는 날이죠. 중고등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일단 9시에서 10시로 딜레이가 되고요. 이제 듣기평가라든가 할 때 긴급 자동차든 뭐든 간에 사이렌을 가급적 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이 관심이 있어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경찰, 소방부터 해서 민간단체 해서 이렇게 수능 시험에 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송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비상체계죠. 한마디로 국가적으로는 비상체계를 하면서 경찰차가 시험 고시장까지 데려다 주는, 지금은 아마 그런 뉴스에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예전에만 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경찰이 이렇게 했다. 소방이 이렇게 했다. 민간단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순찰차나 뭐 이런 소방차나 구급차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보험상의 문제로 혹시라도 수송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송하는 체계 단계가 수송하는 게. 차가 막히게 되면 차기 때문에 꼼짝 말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을 태우고 가는 차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양 옆으로 벌려주겠죠. 그래서 통과할 수는 있을 텐데 일단 뭐 수능고사를 봐야 되는데 늦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친구는 이미 수능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 시작한 지가 벌써 93학번 때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이 변했죠. 문제도 많이 변하고 제가 봤을 때 수능고사보다도 더 난이도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이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가는데 시험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수능고사 자체가. 해도 예전에는 이 수능고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의 길이었는데 뭐 지금은 대학 가는 방법이 뭐 내신부터 해가지고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갈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서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요. 또 다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생활을 잘 해야 되고 저희 때는 학교에서 싸움을 잘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 싸움을 해가지고 1등을 해요. 싸움도 1등이야. 근데 공부도 잘해. 그러면 학교에서 대학 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싸움을 잘하면 교무과에서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거는 이 새끼는 이 자식은 공부도 못하는 게 싸움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부는 또 엄청 잘하는데 싸움을 잘해. 그래서 맨날 누굴 때렸어요. 얘는 어떻게 공부도 잘하는데 싸움도 잘해.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일단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되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왔던 거를 이제 한 번의 기회인 거죠. 그걸 이제 봐서 이제 대학을 가니까 가냐 못 가냐, 뭐 내가 원하는 데를 가냐 안 가냐 이제 결판 나는 날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해요. 그래서 전날은 이제 소화 잘 되는 음식도 먹고 당일날 이제 도시락도 속 불편하지 않은 것들로 이제 도시락을 싸가고 빨리 자고 컨디션 조절해서 아침에 늦지 않게 고사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일찍 간 것 같아요. 제 자리에서 처분하게 준비하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늦게까지 못 가고 촉박하게 갔다는 거는 뭐 늦게 잤다거나 아니면 긴장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명상을 하고 나온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급한 거죠 이미. 그러다 보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일단 지문도 길고 하여튼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준비하는 게 헐 이득이죠. 그게 정상인 거고 정석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수능을 봐야 되니까 문제를 풀고 다 했지만 뭐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은 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오죠 요즘에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풀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한 번도 제가 생활을 하면서 그 계산식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예를 들면 가로 열고 4에 루트의 3승 빼기 3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승 가로 닫고 루트 3의 승 이걸 구해라는 뭐 이런 수학 영역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쓰고 하는데 수학 능력 시험이 생기면서 4지선다에서 5지선다로 바뀌어요. 예, 주관식도 물론 있었고. 그런데 이 5지선다에서 그 답을 고르는데 어쨌든 찾죠. 답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푸는데 제가 살면서 생활에 필요해서 그걸 대입해서 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시험 보고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공부 잘하는 학생. 시험 보고 까먹었으니까. 근데 그걸 못 푸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시험 보기 전에 까먹은 거죠. 오면서. 그러니까 다급하게 오거나 뭐 그러면 이제 까먹게 돼요. 그럼 시험 볼 때 못 봐. 그 시대에 시험을 보고 대학을 준비해서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렇게 나이가
네요. 수능이 벌써 10년을 넘겼으니까 나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뭐 강남 쪽에서는 사립 취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7세 고시라고 8세가 되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인근에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학원에서도 일단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미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네 학원에 이름이 달려있고 7세 아이들이 그 학원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시험을 봅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사립을 보내기 위해서 넣겠죠. 지원서를 넣고 그 시험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 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을 레벨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레벨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그 학원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은 엄마는 이제 뭐 어깨 뽕이 뽕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아이는 이 학원을 다니고 있어. 물론 돈으로 발라서 학원에 더 시켜놓고 하면 무조건 레벨 테스트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근데 아이들은 자기는 그 학원 다니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일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다녀야 되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하면서 다니면서 하기 싫은 공부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이 학원에 갈 수 있는 시험을 보라네. 학교에서도 안 보는 시험을 학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점들, 이 레벨 테스트 보라니 이거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험 보고 나서 까먹는 거라고. 뭐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정말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원치 않으면 안 시킬 것 같아요. 그 돈을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아이가 싫어하는 걸 굳이 시켜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의 스트레스 자살률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꽃도 피우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성적 문제로 몇 점 떨어졌다고 투신하고 하는 것들이 무거운 얘기지만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 자기를 삶의 마지막을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로 마감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그릇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걸 갖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었으니까, 뭐 돈을 벌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 성적을 받아왔을 때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로 부모님들은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서 싫으면서도 그걸 꾸역꾸역 해서 해내는 게 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저희 세대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결국에 그 재능을, 부모님들이 재능을 찾으려고 하는데 얘는 수학을 잘해, 국어를 잘해, 영어를 잘해만 찾아주려고 하죠. 다른 것들도 많은데 수업 말고도 다른 지금이야 예체능을 좀 쳐주죠. 손흥민도 나오고 야구 선수도 나오고 하면서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축구를 해도 되고 야구를 하려면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예전에는 그런 거 하면, 제가 복싱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복싱하면 이 다음에 깡패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하셨죠. 내가 뭐 운동을 하면 다 깡패 되는 줄 알아요. 공부 안 하고 운동한다고. 그래서 결국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음악을 잘한다거나 하여튼 악기를 잘하거나 또 하여튼 자기들만의 특기는 분명히 하나를 갖고 태어나게끔 쉽게 해서 만드셨을 거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찾아서 빨리 그걸 갈고 닦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역할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하신 거죠. 바랄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뭘 잘하는지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갈고 닦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저도 그걸 해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전은 하게 해줘야 봐야죠. 그래놓고 이걸 진짜 이 아이가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했을 때 밀어주고 하는 것이지, 야 넌 이건 공부는 아닌 것 같다, 그만두고 다른 거 먹고 살 일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걸 잘 하지 못하더라도 더 잘해질 수도 있어요. 예, 오후 3시가 되니까 이제 콜이 떨어졌네요. 여태까지 제가 콜을 골라서 타다가
금액대를 좀 낮췄죠. 3,000원대 이상만 탔고, 멀티콜은 5,000원대에 속하는 콜만 탔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만 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콜 2,500원 이상으로 바꿨고요. 멀티콜은 4,000원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타니까 확실히 D콜은 계속 붙네요. 제 세타를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탔는데, 어쨌든 뭐 세타를 넘어가는 그런 콜들은 몇 개 없었고, 교문리 넘어가는 거 한 콜하고 남양주 나가는 거 약간 그 별내 쪽 이쪽 나가는 거라서 그거 빼고는 다 D콜을 받쳐줬어요. 근데 금액이 제 생각대로 쿠팡이 시키는 대로 타게 되면 콜은 타집니다. 콜 개수를 채울 수 있어요. 리워드 할 수 있는데, 콜비가 정말 쓰레기 콜비예요. 2,200원짜리 콜들이 와 이렇게 쏟아지는지 몰랐어요. 4,000원대의 멀티콜을 받으니까 진짜 많아요. 2,200원짜리 콜. D콜을 탈 수는 있는데 리워드 해서 보너스 받고 하면 물론 평균 단가가 좀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는. 콜비가 워낙에 싸네요. 안 타면 손가락 빨 수밖에 없으니까 타게 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계속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쿠팡에서 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어쨌건 지금 콜비는 다운시켜 놓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똑같이 타셨던 분인데 만약에 이 리워드에 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수입이 지금 리워드 개수만큼 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받았던 만큼의 그런 수입을 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예전보다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본 단가는 내려가 있는 상태고, 내가 10콜을 타서 2,500원씩 탔던 사람인데 2,200원짜리 10콜 타가지고는 옛날만큼 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수락률하고 콜 개수가 있으니까 리워드에 예전에 비해 보면 확실히 아마 줄어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타겠노라 하고 약속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은 내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타기로 했는데,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타면서도 이 금액으로는 좀 안타깝다 하는 사실을 계속 느끼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추워지면 뭐 기본 요금대가 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쉽네요. 2,200원.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콜비가. 배달 콜 들어오면 가서 픽업해서 배달지까지 배달해주고, 정말 단순한 일이죠. 이 배달 일 자체가. 근데 정말 똑같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또 뭐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제 이게 설명이 좀 긴데, 청량리에서 외대까지 왔어요. 픽업을 하러 왔는데, 메뉴를 3가지를 시키셨는데 고객이 그 중에 하나가 품절된 거예요. 메뉴가 이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조리할 수가 없는데, 식당에서 이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죠. 통화가. 쿠팡이츠 콜센터로 이 식당에서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처리해달라, 상담하시는 분께서 좀 고객이랑 통화를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멀티콜이었으니까 이거를 취소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상담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취소해주면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결국에 취소해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 거고, 근데 그분이 다음부터는 이 취소를 하고 싶은 것들은 이 채팅을 이용해서 하면 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퉁명스럽게 얘기는 하진 않았죠. 정말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 짜증을 내거나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런 거는 좀 이제 AI 채팅이 다 돼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까는 거죠. 한마디로 웃으면서 다음엔 이걸 이용해라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링크를 하나 걸어 주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해놓고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웃기잖아요. 제가 청량리에서 멀티콜 픽업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건 내 사정이 아니잖아요. 소비자와 식당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서 픽업을 하러 온 거고,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콜센터에서 고객하고 전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뺄 건지 안 뺄 건지 다른 거로 대체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아본 후에 전화를 주면 그때 조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저는 그 조리를 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지금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걸리냐? 20분 걸린대요. 근데 조리를 아직 지금 넣었을 때 20분이지 아직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얘기를 했죠. 이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뭐 추가적인 보상이 있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네, 라이더님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불편을 뭐 콜센터에서 저에게 불편을 줬나요? 그 음식점에서 메뉴가 다 떨어졌는데 그걸 올려놨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고, 통화가 안 되고 있는 그 고객들 그 둘 사이에서 불편을 준 거지, 고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 저에게 불편을 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취소를 하려면 다음부터는 이런 걸 AI한테 물어봐라, 그럼 바로 해줄 테니까, 이 말이 더 웃기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AI랑 문자를 주고받고 바로바로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AI가 그 정도까지 발전했단 말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긴 거고. 자, 제가 이제는 4,000원대의 멀티콜을 받습니다. 3,000원대의 콜도 받고요. 그래서 콜을 디콜을 계속 받아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4,800원의 콜을 받았어요. 지금 이 콜을 하나 취소함으로써 돌고지까지 갖다 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오기 시작한 건 청량리역부터 돌고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제가 받은 콜비는 2,200원이라는 거예요. 콜 배달비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갔으면 됐을 텐데 한 콜이 취소되면서 2,200원이 됐어요. 그 청량리에서 픽업을 해서 돌고지까지 갔다가 오는데 2,200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중간에 나로 인해서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콜센터에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더 그분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돈에서 주머니에서 털어서 나한테 보내줄 것도 아니고,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받으면서 설명해주고 뒤처리해주고 해야 되니까 100번 이해하죠. 그냥 기계적인 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만 하니까 뭐라 말씀드릴 건 없고, 누가 생각하기에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까지 1,000원 갖고 뭘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배달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1,000원, 2,000원이 배달 수수료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50%예요. 그 돈이 50% 정도 되는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0원이.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100원과 100만 원을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원의 가치와 100만 원의 가치를, 제가 100만 원을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팔팔 뛰고 난리가 쳤을 텐데, 근데 그 1,000원 때문에 2,000원 때문에 뭐라고 하고 남자가 뭐 이렇게 쪼잔하게 그러냐 이런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이 되려면 어쨌든 1,000원의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100만 원이 훅 오는 게 아니라 1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금액이 쌓이면서 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금액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가치는 같은 거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담사들하고 싸워서 받을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지침 자체가 아마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안 세워져 있거나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런 또 아쉬운 점이 있네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뭐든지 한 가지는 잘하는 걸 갖고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뭐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든 마음적으로 성공을 하든 유도를 하다 보면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 정말 유도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학교 때부터 해서 올림픽이라는 거를 나갈 정도의 국가대표가 될 때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죠. 그 실력이. 그 유도를 잘하는 애들은 정말 많아요. 그 선수들이 태능에 모여서 훈련을 한 거고, 그 중에서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올림픽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메달을 따고 하면서 스포츠 연금을 받고 하는 것인데, 하면 다 같은 유도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나와요. 기술이 있어요. 업어치기를 잘 한다거나 그랬거나 후리기를 잘 한다거나 해서 그 자기의 주특기 기술이 있습니다. 최고 잘하는 것부터 해서 서열 순위가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그래서 필살기라고 해야 되죠. 이건 걸리면 난 무조건 한 판이다,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내가 어떻게 찾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찾을 수도 있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코치 감독이 찾아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찾아줄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 것은 몰라요. 내가 연습하다 보면 딱 걸릴 때도 있고. 근데 그 기술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걸었을 때 나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그 기술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내 기술이에요. 근데 내 몸이 그렇게 그 기술을 타고난 거예요. 지렛대 원리에서도 제일 최적합하게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신체적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거 타고난 거죠. 그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세계에 또 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대회에서 이 넓은 지구상에 있는 그 인구 중에서 유도를 또 세계적으로 잘 날고 긴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기술을 또 기가 막히게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 대회를 나갈 정도면 이 세계선수권 대회도 있고 해서 누구하고 다 붙어봤단 말이에요. 붙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실력을 알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붙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서로 이제 연습하고 방어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 기술을 방어하는 사람을 더 못 방어할 수 있게 더 완벽하게 내가 이끌어내고 갈고 닦는 게 이제 자기 개발이고 발전인데, 이제 그걸 이루냐 못 이루냐가 이제 자기의 성공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재능을 내가 썩히고 싶어서 썩히고 썩고 싶지 않아서 안 찾는 게 아니라는, 못 찾는 거지.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내가 재능을 타고 나왔어도요, 그걸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재능이 써먹혀지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철도 잘 담금질을 하고 잘 갈고 닦아야 잘 베는 칼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무딘 칼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철만 좋지, 타고난 철이. 그 갈고 닦음이 중요한데 무슨 말을 하려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재능이라는 것을, 저만의 재능을 빨리 찾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찾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쨌든 나에게 필요한 유용한 재화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하고는 분명히 나와 경쟁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내게 필요한 유용한 것들을 쟁취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항상 웃고 즐기던 그런 이웃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서로 웃지 못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삶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그런 재능들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무기를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계속 생각해 보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제 어쨌든 사회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 자기한테 찾아주는 것도 부모님들의 몫인데, 정말 그걸 찾아준다 그러면 엄청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고 닦는 건 자기들의 몫이에요. 이런 전쟁터는 피가 흐릅니다. 스포츠에서도 피가 터지게 그렇게 싸우죠. 근데 삶에서는 어떤 걸 뺏고 쟁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칼이 누구의 마음을 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피가 나는 이렇게 전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